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 어렵게 모시고 질환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 속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위장관의 만성적인 염증과 궤양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질환을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질환이 특히 좀 어려운 질환이라고 해요. 딱 뭐 완치가 치료가 됐다가도 또 안 좋아졌다가 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오늘 이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바로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의 박상형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또 처음 나와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네. 감사하다는 말씀 네. 다시 한번 깊이 아유, 드리면서 초대 감사드립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늦은 시간이긴 한데 다들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방송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소개받은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염증성 장질환 센터에 근무 중인 박상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소개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 주로 진료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계신데요. 자랑거리도 정말 많으시고, 최근에는 환자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온라인상으로 강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어떤 건지 바쁘실 텐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는 네. 오프라인으로 소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병원에서 크게 대규모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나서 저희가 이제 대면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처럼 온라인 채널에 저희 아산병원 온라인 채널에서 염증성 장질환 관련 꼭지를 이제 여러 개 마련을 해가지고 질환의 진단이나 뭐 수술적 치료, 뭐 약물 치료, 그 밖에 생활 관리 등등을 다 방송으로 해놓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먹는 질환의 식습관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먹는 거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영양사님이랑 같이 먹방도 한번 진행하고 그렇게 어떤 했었습니다. 거 드셨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너무 매운 불닭볶음면 같은 건 안 되고 그걸 조금 이제 좀 덜 맵게 해서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요리도 저희 젊은 환자들이만 자취하시는 분들인데 자취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실생활 팁으로 해서 같이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병원에서 이제 주치 선생님께 잘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소에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 질환으로 알고 있어서 네. 오늘 이제 먹방까지 해주셨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뭐 식습관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염증성 장질환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뭐 어떤 질환인지 크게 좀 굵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질환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자,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는 장의 질환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소화관을 침범하는 원인 불명의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아주 크게는 이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뉘고 일부 한 5%의 환자분들은 두 가지가 좀 특성이 겹쳐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로 진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뭐 터키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신 혈관염의 일종인 베체트병이 장에 침범하는 베체트 장염도 염증성 장질환의 카테고리에 넣고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연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대 후반부터 뭐 20, 30대에 많이 발병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완치의 개념이 없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평생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말만 들어도 조금 어려운 질환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네. 물씬 듭니다. 일단 원인 불명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네. 염증성 질환인데 이게 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많이 발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장 질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검사가 대장 내시경이거든요.
이건 대장 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보시면 이제 가장 크게 나뉘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대장 내시경 소견이고요.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대장을 이렇게 침범하는 겁니다. 항문에서부터 가까운 직장으로부터 염증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염증이 좀 얕게 있고 연속적으로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변이 주증상, 혈변, 뭐 점액변, 이런 염증성 콧물이나 콧물 같은 물질이나 뭐 계란국 같은 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주증상이고요. 반면에 크론병은 대장염과 달리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어디든지 다 침범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이렇게 염증이 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깊은 염증이 있고, 깊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는 오히려 약간 정상처럼 보이는 정상 점막을 건너뛰기 병변으로 형성하고 있고, 이제 증상은 궤양성 대장염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주로 배가 만성적으로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체중 감소, 이 3대 증상을 주증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보통 만성적으로 최소한 4주 이상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밖에 이건 이제 일종의 전신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이나 피부, 눈 같은 장관 외의 증상도 같이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염증이 잘 치료가 안 되고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염증이 악화되어서 장이 폐쇄되거나 장이 터지는 천공이 생기거나, 또 염증이 오래되는 것으로부터 대장암이 좀 이른 나이에 생기거나, 또 우리나라 환자들은 특히 항문 질환, 치루가 생기는 등의 각종 위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체트 장염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대장 내시경 해보면은 회맹부에 이렇게 깊은 궤양을 유발하면서 통증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신 베체트병의 약 3에서 25%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아주 전형적인 경우도 있고 좀 비전형적인 경우도 있어서 진단하는 게 좀 쉽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체트 장염까지 묶어서 저희가 염증성 장질환으로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각의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진단부터 조금 허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흔히 어떤 질환들이랑 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게 이제 이 병 자체가 원래는 저희가 선진국병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스승님 교수님들께서는 약 1980년대, 90년대 이때는 환자가 거의 없을 상황이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네. 각 나라에 맥도날드가 도입이 되고 맥도날드가 많이 생기는 그 시기에 이 병이 같이 많이 생긴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 한 1960, 7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가 되는 양상으로, 근데 이미 서양, 그러니까 미국, 북미하고 유럽,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1800년대, 뭐 1900년대부터 생겼던 병이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단을 잘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대장에는 염증이 없고 소장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보통 대장 내시경 해보면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자가 진단을 못 받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그냥 과민성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줄 알고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결핵이 좀 있는데 또 결핵이 장에도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장결핵이 꼭 이런 장의 궤양을 유발하는 염증성 장질환하고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단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흔히 저희가 그냥 급성 장염, 뭐 식중독 같은 게 생겨서 생기는 급성 장염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내시경 소견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진단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좀 예전에는 특히 잘못 진단되는 경우, 그다음에 정확한 진단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면, 최근에는 그래도 이 병에 대해서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 오진하는 기간이 많이 줄어들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특히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좀 맞아요. 앓고 네네. 있는 병이기도 하고, 네. 특히 그 크론병 보면은 복통, 설사, 체중 감소가 주 증상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그냥 일반인 분들이 병원을 가기 전에 그냥 이거 뭐 설사 변비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히려 혈변이 아까 말씀하신 네. 혈변이 나오면 혈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피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병원에 네. 빨리 오시는데 그냥 이제 설사만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진단이 병원을 찾는 기간이 좀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크론병은 특히 남자들이 조금 더 많은데 10대 후반, 20대 초반 남자들이 이제 보통 모르고 군대를 가요. 가서 이제 군대에서 막 고생을 하다가 이게 정말 뭔지 모르고 과민성이고 내가 뭐 심신이 허약하고 이런 거보다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지내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진단 자체가 조금 이게 어떤 조직 검사를 해서 뭐 암을 진단한다든지 피 검사를 해서 무슨 뭐 간염을 진단한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증상하고 내시경 소견 뭐 조직 검사 소견을 다 종합해서 판정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것 때문에 좀 곤란한 경우를 겪는 환자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렇군요. 모르고 군대까지 갔다가 발견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네. 혹시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좀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이 염증성 장 질환을 좀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좀 특이한 증상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혈변이나 꼭,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콧물같이 고름 같은 게 나오는 음. 염증변, 점액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혈변, 점액변이 있거나 만성적인 복통, 설사, 그다음에 체중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한 뭐 일주일 이내로 금방 좋아지면 사실 염증성 장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이게 뭐 저희가 보통 4주 이상,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서 좀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개인 의원 선생님들께서도 저희가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제 환자분의 어떤 증상을 듣고 검사를 해보고 아, 이런 병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캐치해내시는 경우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학병원 오지 않으시더라도 개인 의원 같은 데 가셔서도 꼭 한번 진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일단 진단이 좀 빨리 정확히 돼야 그렇죠. 이게 네. 치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시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인사 잠깐 나눠보고 네. 시작을 해도 네. 될까요, 교수님? 네, 네. 서기님께서 궤양성 대장염 앓고 있어서 보러 왔다고. 또 네. 그럼 실제로 진단을 질환 받으신 분들도 시청을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요즘에는 왜 뭐 어떤 유명인이 뭐 크론병을 진단받았다. 뭐 혹은 주위에도 사실 저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많이 알려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젊은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이 질병을 많이 앓고 있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사실 이런 병을 이렇게 완치가 없는 병을 앓게 되면 되게 이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명인들은 이제 얼마 전에 다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윤종신 씨가 그러니까 지금 크론병, 크론병으로 네. 앓고 있고 잘 치료받고 지금 잘 지내고 계시고 뭐 궤양성 대장염 앓고 계신 분들은 뭐 유명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렇게 계속 좀 환자분들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 잘 하시고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고 뭐 결혼해서 자제분들도 잘 키우시고 이런 것들이 다 롤 모델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충분히 잘 관리하면 뭐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이스 님도 들어와 주셨고 될거야 님께서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도 주셨는데 요거는 일단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세한 네. 답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네. 전달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하고 또 인사를 주셨습니다. 네. 아산병원에서 실제로 크론병으로 진료받고 있으시다고 네. 말씀을 좀 네. 주셨네요. 네. 그리고 엔젤님, 유니님, 그리고 이제이스님께서 아산병원 염증성 장질환 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좀, 예, 부끄럽긴 한데. 여기 자랑하는 코너입니다. 아, 예. 자랑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 센터가 생긴 게 2012년이죠. 12년 전이고,
그때 저희 병원에 제 스승님이신 양석근 교수님, 우리나라의 염증성 장질환의 거의 대가이시. 그렇죠. 네. 네, 시작해 주신 분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는 걸 일찍 인지하시고 2012년도에 이제 센터를 만드셨고 그 이후에 지금 12년이 경과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 이제 양 교수님 밑으로 예병덕 교수님이랑 저랑 뭐 황성욱 교수님이랑 이제 소화기내과가 주축이 되고 또 외과, 뭐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등 이렇게 다학제를 팀을 잘 꾸려가지고요. 지금 환자 진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염증성 장질환 환자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저희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외과에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우리나라의 염증성 장질환 수술의 한 거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그 정도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 센터 기억해 네.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 명의 모셨다고 말씀 주셔서 교수님 자랑을 한 가지만 제가 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아시아 염증성 장질환 정기학술 대회에서 또 좋은 네. 소식으로 수상하셨다고 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지만 또 자랑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제 스승님이신 뭐 양석균 교수님이나 또 예병덕 교수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그 저희가 이제 환자 진료를 잘 하려면 환자분을 이렇게 계속 잘 만나고 얘기 잘 듣고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계속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 자체의 어떤 환자들의 특성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계속 이제 뭐가 부족한지 뭐 새로운 건 뭐가 있는지를 계속 연구를 통해서 그런 걸 찾아 나가야 되는 활동이라서 그런 활동의 일환이었죠. 네. 어떤 연구로 수상하신 건지 또 소개해 이제 주시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궤양성 대장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양보다 역사가 짧은데 네. 궤양성 대장염은 또 서양보다 수술하는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좀 덜 해요. 그러니까 수술은 이 대장 전체를 드러내고 소장으로 대장 역할을 할 주머니를 만들어서 항문에 연결해주고 그걸 이제 회장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건데 회장낭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회장낭에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우리나라의 특징이 어떤지를 한 200여 명 남짓되는 수술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경과를 관찰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쑥스러워하시면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또 수상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거 한번 제가 축하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럼 또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난치성 희귀 질환인가요? 맞아요. 이제 희귀 질환하고 난치 질환이 조금 개념이 다른데 하여튼 난치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가 없다고 이제 국가에서도 인정을 한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환우분들도 계시지만은 확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산정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를 받으시면 이 질환에 대한 치료, 뭐 검사, 진단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약간 보조를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환이 아까 젊은 층에서 주로 발병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게 희귀 질환이라고 해서 굉장히 드문 질환이긴 했고 지금도 사실 뭐 아까도 뭐 유명인들도 있고 주변에 있다고 하셨지만은 뭐 당뇨나 고혈압처럼 아주 흔한 병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병원 그 교수님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역학 연구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었는데 2015년도까지로 봤을 때 그전 30년에 비해서 굉장히 환자 숫자 신환 발생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2015년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로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약 5만 명에서 6만 명 사이 정도로 생각이 됐었고 지금 현재 2024년 거의 끝나가잖아요. 한 10년 지났는데 이제 환자 숫자는 거기서 한 2배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고
이제 정확한 통계는 이제 몇 년 좀 지나야 저희가 돌이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환자 숫자로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망하는 질환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걸렸다고 해서 나의 수명이 줄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생기면 그분은 평생 이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개념이 됩니다. 기존 환자분이 계속 있고 신환 발생률이 올라가다 보면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죠. 누적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개념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환자 숫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희님께서 맥도날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댓글을 또 달아주시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서 진단이 좀 늘어나는 문제도 있을 테고 아까 그 서양식과 관련해서도 네, 맞아요.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늘어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른다라고 저희가 알고 이렇게 원인 불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이 될 만한 후보들은 지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 검사를 해봤을 때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유전자 중에 어떤 변이가 있는 환자들이 좀 이 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제안들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많이 관심 가지시는 장내 세균총. 뭐 그 이상 그게 좀 바뀌어서 이 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역 체계 이상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그 위생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은 아니시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놀이터가 다 흙바닥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모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네. 모래도 파먹고 막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그냥 놀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그렇게 큰 애들은 이런 자가 면역병을 잘 안 걸린다고 돼 있고요. 요즘은 모래가 없잖아요. 요즘은 맞아요. 다 이게 다 엄청 깨끗합니다. 깨끗하잖아요. 아이들을 너무 깨끗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런 자가 면역에 약해진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외부의 그런 거에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생 이론도 일종의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질문하신 그 맥도날드 얘기처럼 이 저희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프로세스드 푸드라 그래가지고 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세지 또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소위 말하는 그 우리 그 정크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이 병이 좀 악화될 수도 있고 어떤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가설도 있기 때문에 다 복합적으로 이제 관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다양한 가설들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네. 어쨌든 요 질환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네, 어렵죠. 또 치료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말씀 주신 증상들이 사실 우리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복통이 있고 뭐 설사, 뭐 참을 수 없는 통증 이런 것들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삶의 질이랑도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치료를 이제 열심히 하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혈변을 보고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고 밥도 잘 못 먹게 되고 뭐 체중이 쭉쭉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10대 후반부터 20, 30대 한참 공부하고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되면서 어찌 보면 좀 힘든 증상, 힘든 일도 좀 해내고 막 야간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거를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죠.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는 고속버스 타는 것조차도 두려울 정도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그랬지만 지금껏 저희들은 이제 환자들의 어떤 이 염증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피 검사가 좋아지는지, 아까 보여드린 내시경이 좋아지는지 이런 게 중요했는데 가만 보니까는 저희 환자들이 그런 어떤 이 공부를 연속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를 못 가는 경우, 직장에서 자꾸 뭐 휴가를 내야 되는 경우, 그러다 보면 이제 이직을 하거나 뭐 사직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스트레스 지수가 실제로 높고, 뭐 우울감이나 이제 불안감 같은 그런 어떤 불안 증상,
정신신경의학과적인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케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악순환일 것 같은 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 또한 어떤 그렇죠. 뭐 신경성으로 배가 더 네.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음. 실제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잘 치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내시경 보면 깨끗하고 피 검사랑 뭐 대변 검사 다 좋아졌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그게 물론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아직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염증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뭐 그보다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겹쳐 있는 환자분들이 많게는 30% 정도까지 있다고 저희 보고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다 좋아졌는데도 환자분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과민성 대장 증상 때문에 또 계속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약물도 치료해보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좀 말씀 주시긴 했는데, 정말 염증성 장 질환이 의심된다고 할 때 어떤 검사를 통해서 좀 진단하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단이 딱 한 큐에 딱 나오지를 음.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련 증상으로 의심을 먼저 하고 그 병원에 가시면 일단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빈혈 증상이 있는다든지 염증 수치가 오른다든지 뭐 영양 상태를 대변하는 알부민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피 검사 이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특히 크론병에서는 있을 수 있고 요즘은 그 대변 검사라는 게 있어요. 대변에서도 피 검사처럼 염증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 대변에 칼프로텍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검사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아니고 실제 장에 염증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일단 진단받을 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항문에서부터 직장, 대장을 다 보고 저 맹장 끝까지 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회맹부는 이제 대장에서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 그쪽 부위에 크론병이랑 베체트 장염이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쪽까지 잘 관찰을 해보고 전형적인 어떤 염증과 궤양 소견이 있는지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또 만성 염증 소견이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크론병 환자들도 특히 10명이 진단된다 그러면 그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배가 많이 아파서 장이 천공되거나 장이 협착돼서 수술을 아예 처음부터 원인 불명으로 하고 수술해봤더니 크론병이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술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잘라내서 수술장 소견과 병리 소견을 봤을 때 이게 알고 봤더니 크론병이더라 해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이제 장을 보는 검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만 보는 CT, 소장을 좀 자세히 보는, 그러니까 복부 CT보다 좀 더 정확한 CT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는 젊은 친구분들이 많기 때문에 CT를 너무 젊은 때부터 많이 찍으면 이게 또 방사선 노출되는 게 누적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MRI, 소장의 MRI 검사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희가 이제 임신하면은 아이 이렇게 보듯이 초음파를 하잖아요. 네. 엄마들, 산모들 배에 초음파듯이 요즘은 장에도 초음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장 초음파를 해가지고 장의 염증을 요즘은 이제 영상이 하도 화질이 좋으니까 마치 꼭 내시경 보듯이 자세하게 볼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방법들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와, 내시경 안 하고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다양한 진단법이 있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젊은 남성분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네. 이제 진단이 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있을 거고 이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특히 병원에서 받게 되는 치료,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신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 전에 이제 다양한 임상 시험들도 진행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받을 수 있는 약물 치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크게 종류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 약물요법만 가지고도 제가 오늘 밤새워서 얘기할 수 있는. 네, 아무래도 진단받으신 네. 분들이 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약물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큰 원칙은 평생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 6개월 먹고 딱 완치가 돼서 약을 그만 먹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그냥 약을 그냥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먹는 것처럼 평생 먹으면서 꾸준히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치료의 목표는 염증 자체를 호전시킴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복통설사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 임상적 관해를 유도하고 관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장이 폐쇄되거나 천공되는 그런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한다.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우울감과 불안감도 없애고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관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약물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약을 처음에 진단되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약을 먹자 그러면 이제 한두 달 정도는 긴장하면서 잘 먹다가 이게 이제 약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약을 잘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약은 항염증 약이라 그래서 말씀드린 5아자라고 이제 하는 기존의 약이 있는데 5ASA라고 하는 게 약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다 말씀을 해도 된다고 하셨기 편하게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환우분들도 계실 테니까 먹는 네. 약 중에 저희가 이제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죠. 펜타자, 아사콜, 뭐 메자반트, 콜라잘, 뭐 아직 곧 도입될 살로파크 같은 그런 5아사, 또 조피딘이라고 해서 설파살라진 계통의 조금 옛날 약까지 합쳐서 먹는 항염증 약 계통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요즘은 그것이 용량에 따라서 작은 알약도 있고 대신에 약간 큰 알약으로 먹는 전체 알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알약이 힘들다 그래서 약간 그 레모나 같은 것처럼 과립으로 나온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약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약은 특히 궤양성 대장염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약이고 이 약만 가지고도 아주 좋게 관해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크론병에서도 일부 약제를 쓰고 있고요. 그런 경구약제, 항염증 약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굉장히 안전해요. 뭐 1년에 한 번만 피검사해도 될 정도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이라서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거의 100% 가까운 환자들이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은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분들이 진단되고 진단 당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쭉 지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악화가 돼요. 이 플레어 돼가지고 이제 막 갑자기 잘 지내다가 뭐 갑자기 혈변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설사가 많아지고 배가 아파진다든지 이런 이 악화되는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악화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저희가 주로 이 스테로이드라는 걸 씁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뭐 운동선수들 뭐 도핑 테스트 같은 거 했던 그런 그 스테로이드 맞아요. 호르몬 제제인데 이거 먹는 약제도 가능하고 주사제도 가능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많이 심할 때 약간 급한 불을 끄는 개념으로 약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계획으로 높은 용도에서 낮은 농도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그렇게 해서 스테로이드를 중간중간에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를 만약에 내가 올 1월에 한번 써서 한 3월까지 썼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8월에 또 악화가 돼서 8월에 또 썼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건 자꾸 스테로이드가 요구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질병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면역 조절제. 예전에는 저희가 면역 억제제라고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면역 억제제는 저희가 뭐 항암 치료 같은데 할 때 쓰는데 아니면 뭐 이식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쓰는 약제는 기전은 비슷한데 용량이 훨씬 적습니다. 면역 조절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뮤노 모듈레이터 그래서 아자시오프린, 뭐 식스멀캅토퓨린, 또 메토트렉세이트 이런 성분이 있는데 제품은 뭐 아자프린이라는 것도 있고 드시는 것들 중에 이무테라 뭐 이런 것들, 아자비오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다음 퓨리네톤, 그다음에 메토트렉세이트는 말 그대로 메토트렉세이트, 또 그것도 약간 주사제 형태로 해서 이제 메토젝트라는 주사도 있는데 이 면역 조절제는 용량을 잘 조절해가지고 본인한테 몸에 맞는 용량을 잘 찾아서 장기간 유지를 하면 병이 악화되는 가능성도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수술률도 떨굴 수 있고
요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사용 가능성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역 조절제를 담당 의사께서 권해주시고 시작하자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거 아니고요. 잘 조절해가지고 장기간 잘 유지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계속 쓰던 약들, 먹는 약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1997년 정도에 이 생물학제제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게 많이 아시는 레미케이드 주사가 개발이 됐고 인플렉시맵이라고 하는 그 성분인데 그 주사가 나오면서 사실은 크론병에 어떻게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네. 뭔가 이게 혹시 뭐 거의 뭐 완치가 올 수 있나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획기적인 치료제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장기간 쓰다 보니까 약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치약으로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레미케이드라고 하는 주사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그 레미케이드하고 같은 성분의 약인 렘시마, 뭐 레마로체 이런 주사가 있고요. 또 비슷한 걸로 이제 휴미라라는 게 네. 있고 아달로체, 유플라이마라고 하는 또 그 바이오시밀러 계통의 주사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항 TNF 제제라고 하는 TNF라고 하는 이 염증의 이 과정을 블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최근 한 5, 6년 사이에는 그거 말고 또 새로운 기존의 약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세포가 점막에 들러붙는 거를 막아주는 그 베돌리주맵이라고 하는 주사도 개발이 됐고 그건 킨텔레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염증 신호와 관련된 물질을 막아주는 그런 약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유스테키누맵이라고 하는 스텔라라. 그것도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임상 연구 중이거나 이제 막 승인이 돼서 아직 실제는 못 쓰지만 그 비슷한 약제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어요. 구셀쿠맵이라고 하는 뭐 트램피아라는 약도 있고 또 미리키주맵이라고 하는 옴보라고 하는 약도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 쓸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스카이리치라고 하는 주사도 이제 쓸 수 있게 될 거. 하여튼 생물학 제제들은 지금 개발이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또 다른 기존의 약들을 현재 임상 연구를 계속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우리 병원 포함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약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레미케이드 같은 주사를 한번 쓰면 물론 1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유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 절반의 환자분들은 약발이 떨어지거나 질병 자체가 악화돼서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약 자체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이제 그래서 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을 또 다른 약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새로운 기전에 새로운 약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요즘은 외국에서는 A약과 B약을 아예 동시에 쓰는 항암요법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자는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생물학제제 같은 주사를 쓰다 보면은 이제 약제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 감염 합병증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핵이 아직 좀 있는데 결핵에 이 주사를 쓰면서 내 몸속에 얌전하게 있던 결핵이 갑자기 활성화돼서 전신 결핵으로 간다든지 또는 내 몸에 비형 간염이 있다가 이 약들을 썼을 때 갑자기 비형 간염이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평소에는 잘 안 걸리는 곰팡이균에 폐렴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아주 드물지만은 뭐 림프종 같은 암의 발생 위험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게 마지막에 나온 소분자 물질이 뭐냐면요. 이 생물학제제와 비슷한 등급의 이 일종의 고가약인데 이 경구제제가 나왔어요. 생물학제제들은 대부분은 다 혈관주사 아니면 자가주사거든요. 네. 자기가 이렇게 만든. 근데 그런 효과와 비슷한데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먹는 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한 4가지 종류의 약들이 나와 있어요. 그 토파시티닙이라고 해서 젤잔즈 이게 다 잭 이니비터라고 그래가지고 젤잔즈라는 제품이 있고 지셀레카라고 하는 필고티닙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우파다시tim이라서 림버크라고 하는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S1P라고 하는 또 다른 기존에 먹는 약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제포지아라고 해서 오자니모드라는 약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생물학 제제하고 소분자 물질을 일종의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센 약, 좋은 약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크론병은 한 5가지, 궤양성 대장염은 한 9가지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정도로 많이 치료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잘 실패하면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막 수술을 많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제들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잘 이렇게 소통하면서 약물을 결정하고 유지하고 또 변경을 결정하고 또 부작용 생겼을 때 관리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부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발된 이제 생물학적 제제, 소분자 물질까지 설명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도 치료하시는 입장에서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생겨난 거니까 그렇죠. 훨씬 더 진료를 보시거나 치료를 하실 때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좀 옵션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말씀드린 제 스승님께서는 아마 옛날에는 항염증약과 스테로이드만 가지고 환자분들을 계속 치료하셨더라고요. 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옵션이 많아져가지고 네.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안심되는 면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 물질로도 실제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렇죠. 점점 많아지고 현황 있죠. 같은 것 좀 잠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0년대 후반에 생물학 제제 중에 한 종류가 제일 처음 론칭이 됐었고, 이거는 이제 생물학 제제도 그렇고 소분자 물질도 그렇고 다 사실 고가약입니다. 고가약이라서 이 산정 특례, 그다음에 보험 급여 기준에 맞추면 이제 본인 부담을 굉장히 적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반면에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돌이켜 보면 예를 들어 생물학 제제를 뭐 세 번만 보험을 해주고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서 저희들이 막 의견 얘기하면 한 8번까지는 보험을 해주고 그러다 또 막 의견을 얘기하니까 이제는 계속 해주거든요. 유지요법으로. 효과가 좀 있다고. 확대되고 있는 그렇죠.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확대는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는 환자분들도 한번 시작하면 대부분 장기간 쓰시거든요. 계속 사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누적 사용이.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아무래도 그 치료제에 대한 부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보험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꼭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권해드리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이 잘 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에게 지금 생물학 제제와 소분자 물질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산정특례라는 또 아주 어마무시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부담하시는 비용도 이렇게 잘 적응만 된다면 아주 혜택을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면 기존 치료랑 비교했을 때 치료 효과도 좀 드라마틱한가요? 아니면 환자분들마다 그렇죠. 좀 다른가요? 환자분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염증약이나 면역 조절제로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네네. 중간중간에 자꾸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환자분들한테 생물학 제제를 썼을 때, 또 소분자 물질을 썼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후에 내시경 같은 것으로 평가해 봤을 때 내시경 소견도 깨끗해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객관적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약제들이 증상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내시경 소견까지 완전히 깨끗해지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어떤 약이든 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제들 잘 조합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잘 쓰면 그런 좋은 효과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이제 환자분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생물학 제제로 올라가고 소분자 물질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이제 가급적 이건 늦추고 싶다, 안 쓰고 싶다. 이거 쓰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특히
어린 환자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거는 조금 기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거는 다 예측 가능하고 다 그거에 대해서 다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의료진이 권해서 이 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쓰셔야 되고 타이밍을 놓치고 몇 년을 지난 사이에 병이 더 진행되고 그때는 오히려 똑같은 약을 썼는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서 의료진이 권할 때는 고민해 보시고 잘 협의하셔서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종류도 꽤 이제는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뭐 주사 제제도 뭐 이를테면 주기도 다 다양할 테고 맞아요. 또 어떤 환자분들은 난 주사제는 너무 싫다. 맞아요. 경구약을 원한다. 이런 네. 것들도 좀 충분한 있어요. 고민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 생물학 제제 한 종류, 뭐 두 종류 이렇게밖에 없었으면 그런 게 별로 이슈가 안 됐어요. 그냥 고민할 게 없었으니까. 쓸 게 한 가지밖에 없고 이거 안 되면 저거 쓰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주사도 있고 자가 주사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쓸 수 있는 약도 이쪽은 5가지, 저쪽은 9가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은 또 다르고 이래서 약물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답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순서로 쓰느냐, 뭐를 먼저 고르느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거를 고민할 때 여러 가지의 팩터가 있습니다.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환자분의 현재 질병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론병이 있으면서 치루가 심하다 항문 쪽에 그러면은 뭐 레미케이드가 좀 더 잘 듣는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환자분의 질병 상태나 특성에 따라서 약물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분의 요인이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혈관 주사가 너무 무섭다. 아니면 뭐 자가 주사를 못 하겠다. 나는 먹는 걸 원한다. 뭐 이런 환자분의 어떤 이 복약 방법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처해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자주 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가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결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고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각 나라의 어떤 상황, 어떤 의료 시스템에서 뭐 혈관 주사 맞는 시스템이 좀 부실한 나라에서는 자가 주사를 또 선호한다든지 또는 뭐 비용 자체도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약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 돼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맞춰 나가는 그 과정 자체도 네, 이제 맞아요. 하나의 이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러면 약을 사용하다가 계속 변경을 하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스텝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약부터 1번 약 쓰고 안 되면 중간중간 스테로이드 쓰다가 면역 조절제로 올라가고 그다음 생물학제제로 올라간다. 근데 그거를 요즘은 조금 더 가속화하자고 해서 좀 빨리빨리 판단해서 이렇게 가자는 것도 있고 탑다운이라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약을 쓰자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험 기준상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가속해서 빨리빨리 판단해서 이쪽 필요한 환자들한테 적절한 약을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 같은 걸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열심히 검사도 하고 의료진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적절한 약을 잘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고요. 이게 더 악화되면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수술하셔야죠.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저도 치과 갔다가 막 이빨 뽑자는 얘기하면 너무 무서운데 수술이 정말 충격적이죠. 저희가 이제 수술 얘기를 꺼내면 장을 잘라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충격적인데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경우는 아까 약물 치료처럼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며칠 전에 뭐 미국 학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 좋은 약들이 있지만 수술이라는 것도 정말 좋은 치료 옵션 중에 하나다. 어떤 경우에는 수술로 정말 너무 심한 부분을 최소한 잘라내고 나머지 염증들은 약물 치료를 하면 더 약물 치료를 잘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하나의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고
이제 수술을 저희가 권하는 경우는 약물로는 좀 역부족이거나 안 듣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예를 들어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협착, 장의 염증이 계속 나빴다가 좋아지고 나빴다가 좋아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부었다가 빠지는 것처럼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굳은 살 베긴 것처럼 장이 딱딱하게 좁아집니다. 네네. 그 딱딱하게 좁아진 거는 어떤 약을 써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좁아진 부분은 이제 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심한 환자분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응급실에 막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겁이 나서 밥을 못 먹어요. 내가 뭐만 먹으면 아프니까. 그럼 막 체중이 쭉쭉 빠져요. 영양결핍이 오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죠. 그래서 그쪽 부분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 약물 치료하면서 좋아지고 그럼 막 체중이 막 10kg, 20kg씩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천공이라 그래서 장의 염증이 너무 깊다 보니까 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 바늘구멍처럼 터지기도 하고 다소 크게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 내에 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배 안에 고름집이 생기는 복강 내 농양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복통이 심하게 오고 열이 나고 뭐 그러면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 CT 찍어보면 천공이 의심되면서 배 안에 고름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 치료는 금식을 하고 영양제를 맞고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관련된 부분의 장을 최소한으로 수술로서 절제를 해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괜찮은 장을 연결해주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약물 치료 열심히 해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론병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항문 주변에 치료가 있거든요. 근데 치료도 간단한 치료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복합 치료가 있어요. 구멍이 여러 개 나고 막 고름이 여러 군데 생기고 길이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술로서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장에만 염증이 있다고 했지만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1시간에 한 번씩 혈변을 보고 열이 많이 나고 이제 그런 분들은 대장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진 않지만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한 8에서 10년 이상 진행된 경우에 대장암 또는 대장암 전 단계인 이형성 같은 세포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보통 수술을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대장암으로 진행이 되고 암이 걸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수명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꼭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수술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의 염증이 너무 심하면 대장을 다 도려내고 소장 끝으로 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항문을 만들어 놓는 거, 장루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대장과 소장의 부분 절제를 하는 거죠. 절제를 하고 괜찮은 부분을 이어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루, 인공 항문은 없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굳은 살처럼 좁아진 협착이 너무 심하지 않고 좀 약간 심한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 자르긴 좀 아까운 거죠. 그런 경우에는 협착 성형이라고 그래서 이 좁아진 부분을 이렇게 짠 다음에 가로로 째고 세로로 다시 꼬매주면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약간 이렇게 넓혀진 상태로 이제 좀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수술 기법도 있습니다. 그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대장의 염증이 심하거나 여기에 대장암 전 단계의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다 도려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 끝으로 대장 역할을 해서 대변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이 회장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항문 쪽에 붙여주고 이 상처가 낫는 한 3-4개월 동안은 잠시 장루를 빼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술 이제 많이 하는 병원에서 잘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게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연수 가 보니까는 거기는 이제 수술 받는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이 장루, 인공항문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이 좀 젊은 친구들이 좀 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좀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막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일상생활 하고 이렇게 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활동들도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수술까지 이어지는 분들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네. 그 지금 저희 병원의 예전 그 교수님들 데이터를 보면
이런 좋은 약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생물학제제, 뭐 새로운 기존 약들이 나오기 전이나 도입된 초창기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크론병 같은 경우에 처음 진단되고 한 10년이 지나면 10명 중에 한 4명은 수술을 받아요. 그래요? 꽤 비율 높은데요? 그렇죠. 그게 한 20년 지나면 네네. 거의 한 7명에서 8명까지도 받는다고 돼 있었어요. 통계로 이렇게 저희 해보면. 아, 근데 이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좋은 약도 많이 있고 진단도 빨리 되고 관리도 잘 하다 보면 수술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아까 제가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술 받는 자체의 확률은 많이 떨어져요. 저희가 뭐 10명 중에 뭐 한 0.34명? 한 명도 채 안 받는 정도로 이런 큰 수술 받는 확률이 많이 서양보단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마저도 최근에는 또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받을 확률은 점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저희가 좋은 약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지내시다가 수술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들으신다. 그러면 이제 이건 꼭 필요해서 나온 얘기니까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잘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치료 옵션이 많아지는 만큼 예후는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네. 하면 되겠죠. 네, 수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그래도 수술을 뭐 원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렇죠. 이제 좋은 약이 개발되고 뭐 좋은 의료진을 만나고 잘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튼 관리 측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께서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은 처음에 진단되면 진짜 청천벽력 것 같은 충격을 받으시다가 한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살기 바쁘니까 하루하루 바쁘니까 좀 까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를 좀 소홀하게 되기도 하고 좀 그리고 또 이게 완치가 없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좀 이 근거가 부족한 특히 유튜브 같은 게 요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민간요법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 처방받는 약은 좀 소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환자분들이 이 질병 자체를 잘 개념을 이해하시고 의료진하고 계속 잘 소통하시면서 약물 치료 꾸준히 받고 그렇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좀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질환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또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잠잠히 관리할 수 있는지 좀 관리법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 염증성 장질환 센터가 있고 거기 코디네이터 분이 권은자 간호사라는 아주 핵심 네. 인물이 계신데 핵심 중요 선생님이신군요. 핵심 중에 핵심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관리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우리 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병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크론병인지 궤양성 대장염인지 그럼 크론병이라면 소장만 침범했는지 소장 대장 다 침범했는지 치료는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에만 침범되어 있는지 뭐 전 대장을 다 침범했는지 뭐 이런 정도의 좀 기본 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계시면 이제 의료진하고 소통하거나 또는 중간에 갑자기 다른 병원을 갔거나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죠. 그리고 이제 뭐 합병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병에 관심을 갖고 잘 기본 정보를 알고 계시고 이 뭐 약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가 됐고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치료 받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료일을 잘 지켜서 내원하라. 이거 중요하죠. 네. 이제 물론 초반에는 막 2주에 한 번 오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하니까 좀 힘드신데 이게 좀 안정되고 나면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뭐 어떤 분들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올 수도 있거든요. 잘 지켜서 내원하시고 이제 저희가 추천한 검사, 뭐 혈액 검사나 뭐 대변 검사, 대변 채취해서 통으로 내고 이런 것들도 잘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방향을 또 제안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 요즘은 또 본인 진료할 때 뭐 신분증도 필요하고 이런 거막 TV에 광고하잖아요. 그런 네. 걸 잘 지켜서 오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중간에 갑자기 증상이 안 좋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약일은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배가 아픈데 어떡하나. 그럴 때는 이제 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어느 병원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같은 과내 다른 선생님이 일단 급하게 진료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마저도 그 정도의 시간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응급실 진료를 권해드리기도 하죠. 요즘 사실 뭐 의료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간 절약하는 면도 있고 좀 소통하는 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증상을 바탕으로 어떤 질환의 정도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증상표라고 하죠. 증상 기록표. 그래서 내가 뭐 설사가 몇 번인지, 혈변이 몇 번인지, 복통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뭐 혈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기록하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막 좀 대충대충 하시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그때그때 그리고 요령 생기면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환자분이 예전과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이런 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정기 검진은 이제 그 밖의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아까 젊은 환자들이 많다고 했지만 젊은 환자들도 결국 나이를 먹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40세가 넘으면 국가에서 이제 뭐 위암 검진해라. 또 뭐 여자분들은 뭐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해라. 그런 거 하는 걸 잘 따라오는 거죠.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또 이렇게 국가나 이제 해주는 거에서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걸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이제 뭐 혈압이나 뭐 이런 것도 약도 먹어봤는데 처음 한두 달은 긴장하고 딱 먹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거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까먹고 난 잘 먹은 것 같은데 약이 이만큼 남아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해야 되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의 성분이 뭔지 또 약 이름 뭔지 뭐 펜타자인지 아사콜인지 뭐 젤잔인지 림버크인지 용량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뭐 작은 거로 해서 몇 달 먹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지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을 대략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진단됐고 한 3년 전에 한번 스테로이드 썼다 이런 정도는 좀 본인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약을 내가 중단을 했다. 왜 중단했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중단했다든지 속이 너무 메스꺼려서 중단했다든지 아니면 뭐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중단했다든지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중단했다든지 뭐 결핵이 악화돼서 중단했다든지 그런 건 되게 중요한 이벤트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약 부작용과 발생했던 부작용을 대략 알고 계셔야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다음 약을 결정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이걸 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으면은 다 환자분들한테 다 떠넘기는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게 작은 알약은 또 너무 알수가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좀 큰 약을 만든다든지 뭐 먹기 힘들면 과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약의 횟수를 최소한 줄여주면 한 번만 딱 먹게 해주면 환자분들이 좀 복약 순응도가 올라갈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먹기 편한 약으로 부담 없는 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약 제대로 복용하는 게 저희는 유지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식사죠, 그러니까요. 식사만 가지고도 또 이제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식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진단되면 어머님들이 뒤에서 충격받으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얘를 뭘 먹였길래 우리 애가 이게 걸렸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정확하게 딱 연관성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내 식사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식사 때문에 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네. 100%.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는 치료 다 필요 없고 인터넷 보니까 식이요법으로 이게 완치된다더라. 그래서 식이요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단이 잘못된 경우일 겁니다. 이 병은 식사로 치료할 수는 없어요. 식이요법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거가 큰 원칙이고요. 또 하나의 원칙은 염증성 장질환이 관해 상태, 잘 치료되고 있는 상태하고 활성화된 상태가 크게 나뉩니다. 관해 상태에선 사실은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드시면 돼요. 물론 뭐 편의점 음식을
매 한 달 내내 먹는다든지 뭐 불닭 볶음면을 매일 먹으면 가공식품을. 그렇죠. 초가공 식품 너무 많이 먹는데 그러면 일반인도 안 좋죠. 똑같은 원칙이에요. 대원칙은 그렇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활성화된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저잔사식이라 그래 가지고 찌꺼기가 적게 남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야채를 피하고 야채는 좀 익혀서 먹고 씨앗이 많은 과일은 피하고 그다음에 줄기가 있는 것들 피하고 이렇게 비빔밥 이런 거 나물 넣어서 막 비벼 먹는 이런 거 좀 피하시고 고구마 뭐 감, 옥수수 이런 거 특히 명절 전에 갑자기 많이 먹고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피해주는 저잔사시기를 하시면서 좀 몸에 부담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골고루 균형 잡힌 내용으로 이렇게 식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저잔사시기를 하셔야지 이 장폐색 증상 같은 걸 좀 막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식단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아까 초가공 식품, 인스턴트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얘기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개개인별로 다 조금씩 달라요. 그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에게 맞는 안 맞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러죠? 식이 일기라 그러나요? 그 내가 뭘 먹었고 그때 어떤 증상이 생겼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하여 두고 그걸 알고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되게 큰 이슈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금연이죠, 금연. 이 담배가 백해무익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금연하셔야 됩니다. 금연. 금연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네, 개인적으로 금연할 때는 어 실패할 확률이 거의 95%에 육박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금연 클리닉이나 이제 이런 곳으로 갈 때는 이제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걸 저희가 권해 드리고 있고 금연은 보시면 크론병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그 염증성 장질환 치료 약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크론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재발을 촉진할 수 있고 수술을 한 번 더 받을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런 크론병 특히 크론병에 맞춰서 굉장히 그 흡연은 좋지 않기 때문에 금연을 반드시 권해드리고 또 이제 과거에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내가 담배를 피다가 끊으면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이 좀 나빠진다. 그래서 어떤 흡연자분들은 그래서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요즘 약물 치료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금연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크론병이든 궤양성 대장염이든 다 금연을 반드시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약이냐면은 이 보통 막 통증 있을 때 먹는 약이에요. 두통약, 이부프로펜, 뭐 그다음에 그 여자분들 생리통 있을 때 먹는 EGN6 이런 게 다 이계통의 약이거든요. 이걸 너무 자주 먹으면 점막에 손상을 올 수 있어서 이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장기 복용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꼭 필요할 때만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단되고 추후에 이제 쭉 진행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반드시 이제 권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면역 관련된 약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면역 관련된 약과 생물학제제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이 생백신 계통은 접종을 주의하시고 반드시 접종을 고려할 때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접종 가능한 것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독감 예방 접종 하셔야 되고 폐렴 구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셔야 돼요. 2차에 걸쳐서 하시는 거고 A형, B형 간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여자분들은 그 유두종 바이러스라 그래서 그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얘기하죠. 남자들도 일부 나이에서는 맞는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막 알균 백신도 필요하고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보통 한 10년 간격으로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 요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 사백신 개념의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개발이 돼서 나왔어요. 그거를 또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소분자 물질들이 약간 대상포진 발생을 올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치료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대상포진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고 이게 또 치료가 잘 되다 보면 또 아프기 전보다 더 과체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체중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조절, 식단 관리 이런 거는 이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배가 많이 아프거나 피가 많이 쏟아지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일과 중에 외래 진료를 빨리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야간이나 주말이나 명절 연휴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진료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항목별로 자세히 짚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아주 큰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병원에서 받는 치료, 뭐 약 복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활 습관 관리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짚어주시면 좀 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네네. 습관은 아까 이제 그렇죠. 크게 말씀드리면은 처방약을 이제 경구약을 잘 먹고 그다음에 제때제때 병원에 와서 만약에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딱 날짜 맞춰 와서 주사를 잘 맞으시고 이제 그런 진료를 규칙적으로 이제 잘 받고 처방된 대로 약을 잘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은 그것도 거의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식습관도 좀 균형 잡히고 뭐 너무 가공식품 위주로 가지 않게끔 잘 짜여서 식단을 유지하시면서 본인한테 적절한 체중을 잘 유지하시면 결국에는 정신 건강도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또는 배체트 장애 환자분들도 그에 맞춰서 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권고되는 생활 습관 관리를 잘 하시면서 약을 잘 처방받으신 대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 진료와 더불어서 이제 생활 습관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이제 염증성 장질환 진단 받으신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막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고 네. 염증성 질환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질환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진 않은지, 특히 이제 어떤 암이랑도 연관이 되진 않은지 이런 것들도 참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처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장외 증상, 장관외 증상이라고 그래서 이 소장, 대장, 이 장 말고 다른 장기들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게 관절통이에요. 관절통이요? 네, 관절 통증을 유발하거나 실제 관절에 염증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많게는 3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관절 증상이 많이 있어서 관련돼서 약을 쓰거나 저희가 류마티스 내과 협진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눈에 홍채염이나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좀 깊은 쪽에 염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과 진료를 보고 또 거기서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면역 관련된 치료를 받기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피부입니다. 피부에도 결절 홍반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강이 쪽에 한 500원짜리 동전되는 크기 정도로 빨갛게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하시거든요. 그런 결절 홍반이 생기거나 드물게는 궤전옹피증이라 그래서 피부에도 궤양이 깊게 생기고 잘 아물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고 이제 그런 병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피부 질환도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이나 담도계통 그래서 경화성 담관염이라고 그래서 담도가 이유 없이 계속 쭈글쭈글쭈글해지면서 결국 그 간 경화가 오고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췌장에 자가면역 췌장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가면역 간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굉장히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이론적으로는 거의 전신적으로 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암 같은 경우에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알았다고 해서 뭐 전신의 암의 발생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에 따라서는 분석을 해보면 특정 성별에서 특정 암이 약간 늘어나는 것 같다 정도의 뭐 데이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모든 연구에서 다 통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들이 특별히 어떤 암이 증가된다고 이해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그 염증에서부터 암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이 좀 증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들도 그랬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좋은 약이 많이 개발이 됐고 또 진단을 빨리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장 점막의 염증 치료도 옛날보다 많이 확률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장암 발생도 예전만큼 많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요즘에 약간 또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저희 병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일반 인구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해서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건 있고 또 일부 소장에 염증이 있으면서 소장에 암이 발생됐던 경우들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물론 위험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또 중간중간에 규칙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얼마든지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 가운데 관절통이나 피부의 통증은 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소염진 통제를 또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네,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네.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소염진 통제를 막 뭐 6개월, 1년이고 장기간 쓰는 분들은 정말 장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짧게 쓰는 경우에는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또 류마티스 내과나 이제 저희 뭐 피부과 이런 데랑 같이 협진을 하다 보면은 좀 장에 영향이 적은 또 콕스2라 그래서 셀레브렉스 같은 그런 계통의 장점막을 기전상 좀 덜 침범하는 그런 진통 소염제를 쓰기도 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계통의 약, 뭐 타이레놀 계통의 약으로 좀 써본다든지 아니면 타이레놀과 또 이 진통 소염제가 아닌 다른 계통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제제로 좀 사용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반 증상들이 있으면 꼭 주치의 선생님께 잘 알려서 맞아요. 그거를 좀 잘 네. 관리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제 질문들을 또 많이 남겨주셔서 네네네. 질문 하나하나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네. 봐요. 될거야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4월 아산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고 23년 5월에 관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해 후에는 검진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관해 상태에서 협착으로 진행되는 데는 또 얼마 정도 걸리는지 협착이랑 폐색이 너무 무섭다고 이런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예. 자, 한 1년 만에, 1년 1개월 만에 관해 진단 되셨으니까 굉장히 치료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치료 잘 받으신 것 같고, 저희가 보통 관해가 되고 나면, 병원에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마다 오셔서 대략 이제 혈액 검사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하시고요. 그리고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대변 검사, 아까 말씀드린 그 칼프로텍틴 검사, 칼프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자분들. 칼프로 검사를 보통 하면서 이제 그게 혈액 검사보다는 좀 더 이 장의 염증을 좀 예민하게 미리 발견해 주는 검사예요. 대변에 장에 염증이 있으면 그걸 직접 묻혀가지고 나와가지고 검사가 나오는 거니까. 그 대변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증상이 없고 치료가 잘 된 관해 상태에서는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 대장 내시경이나 소장 MRI 같은 검사를 한 3년에 한 번 정도, 빠르면 2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검진 주기는 대략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되고 물론 활동성이고 증상이 많은 분들은 뭐 6개월마다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만 관해 상태에서는 한 2, 3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해 상태에서 협착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보통. 일단 관해가 왔으면 그거는 염증이 일단 멈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착으로 진행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협착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염증이 있어서 부었다가 또 호전되고 부었다가 호전되고 그러다 보면 그쪽이 이제 굳은 살이 배어서 딱딱해지고 협착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협착이랑 폐색은 네, 저도 무섭습니다. 이게 잘 관리해야 되고요.
소장 CT도 복부 CT처럼 다른 장기 이상으로 확인 가능하죠. 음. 소장 CT나 소장 MRI는 똑같이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다만 어. 저희가 이제 장 정결제, 대장 내시경 할 때 먹는 장 정결제를 한 절반 정도를 먹고 장을 좀 부풀른 상태에서 CT나 MRI를 찍어서 장의 염증 정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CT이기 때문에 MRI이기 때문에 보통의 CT나 MRI처럼 복부 내의 다른 장기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앞으로도 쭉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 질문 먼저 좀 받아보겠습니다. 조금 내려주시면요. 네. 다른 질환에 대한 질문도 막 하시는군요. 네, 좀 관련 질문 먼저 한번 네, 받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저거 어때요? 크론병 환자가 절대 네, 하지 말아야 이제이슨님 네. 질문 한번 볼게요. 네. 절대 이거는 좀 피해야 된다라는 아, 것도 좀 있나요? 한 크론병-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네. 알려달라고. 크론병 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네네. 중에 한 개는 흡연. 아, 흡연. 진짜 사생결단하고 끊어야 됩니다. 아. 담배 절대 안 돼요. 근데 절대 못 끊어요. 어떤 아. 분들은 수술하고 배가 안 아파지면 다시 펴요. 아, 진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진짜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생물학자재 주사 한 거 쓰는 것만큼 중요한 거다. 담배만 끊으면 당신 좋아질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 아. 그렇게 말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 절대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아까 말씀하신 초가공식품 같은 거 너무 달고 사시면 안 돼요. 뭐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가끔 먹을 수는 있죠. 어쩌다 한번. 뭐 그 무슨 바디 프로필 하시는 분들도 치팅데이가 있듯이 어쩌다 한번 맛있는 거 먹을 수는 있죠. 하지만 매 끼니 그걸로만 막 1년 360을 지내시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 자체 문제가 안 되지만 밀가루 음식에 첨가가 되는 것들과 뭐 같이 먹는 것들이 문제고 술도 사실 술 잠깐 먹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과음하잖아요. 끝까지 먹잖아요. 그쵸. 그게 문제고 같이 먹는 안주들도 문제고 이제 그런 거니까 어떤 식습관, 생활관리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론병 환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두 가지는 병원에 꾸준히 잘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건 아까 거꾸로 얘기하면 금연이죠. 금연하고 운동하고 좀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건강한 마음, 마인드 가지시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연은 아주 재차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리 강조해도 안 들어요. 아, 말이 안 돼. 흡연이 참 금연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어렵죠. 아, 네. 또 질문 받아볼게요. 제라뉴님께서 네, 유전 유전.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관심들이 네네.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0대, 이제 30대 요즘이야 이제 결혼도 좀 덜 하시고 결혼 늦게 한다고 하시지만 하시잖아요. 하시기는 하시고 여자 환자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유전이 되느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원인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 몇 가지 제한된 것들이. 근데 이건 유전병은 아니에요. 유전되진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은 되지 않죠.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내 주변에 환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 친척 중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가족 중에도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족력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전체적인 환자 숫자가 늘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유전된다고는 이해를 안 하고 계시면 됩니다. 유전되는 건 아니니까 뭐 결혼을 고민하시거나 뭐 이세를 고민하실 때는 이 병 자체 유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전병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말씀을 네. 주셨고 네. 또 석기님께서도 실제로 진단을 받으신 분이신가 봐요.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입니다. 그런데 치질도 심해지는데 항외과에서는 좀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나 봐요.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 약간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게 정말 치질이 심해지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이 설사 뭐 혈변, 점액변이 많다 보면 그 자체로 항문 쪽에 굉장히 좀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내가 너무 찝찝하니까 그쪽을 열심히 막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 그쪽에 막 소양증, 가려움증도 생기고 어. 그쪽에 약간 치열처럼 피부가 약간 이렇게 찢어져서 굉장히 심한 통증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치질이 아니고 정말 치루가 생겨서 어. 고름이 잡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항문외과 선생님들 뭐 의원급에서도 진단을 잘 하시고 의견을 반드시 들으시고요. 또 이 내과 선생님이 주로 치료하시잖아요. 그 내과 선생님 통해서 그 같은 병원에 있는 대장항문외과 교수님들한테 한번 진찰 받아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항문 쪽 수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괴대 환자라고 해서 뭐 수술을 반드시 안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괴대 환자들 중에 현재 그 항문 바로 인접한 직장 점막의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항문 수술을 하는 게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직장의 염증을 충분히 잘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항문 수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무조건 통증을 참고 살고 계시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님께서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으신 분들에게 약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는지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신 질환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강직성 척추염 같은 류마티스 질환,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 중에 한 1, 2% 정도는 있다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레미케이드 같은 주사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면역 조절제를 류마티스에서 치료받으면서 저희도 같이 치료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의 질문처럼 염증성 장질환이 예방될 것이냐, 뭐 예방된다고 보긴 조금 어렵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초기 증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벌써부터 메토트렉세이트와 레미케이드를 맞고 계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동반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긴 있어요. 있다. 네. 그리고 또 약물요법 아까 설명 주실 때 탑다운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이게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 물질을 쓰다가 이제 면역 조절제나 항염증 약으로만 관해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스텝업이라 그래서 뭐 1번 약 쓰고 안 되면 2번, 그다음 3, 4, 5로 넘어간다. 너무 심한 애들은 바로 탑다운으로 간다. 그래서 센 약에 대한 얘기만 자꾸 드렸는데 사실은 질병이 활성화가 돼서 활동기였다가 치료가 잘 되고 일단 관액에 접어들었을 때 그렇다면 과연 기존에 썼던 약 중에 좀 중단해 볼 수 있는 게 있느냐 이제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약에 노출된다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생물학 제제나 소분자 물질을 쓰다가 그게 잘 듣고 부작용이 없는데 먼저 중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잘 듣고 부작용 없이 잘 쓰고 있는 약이면 부작용 없이 약효가 유지가 될 때까지 소위 말하는 약발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장기간 유지를 하는 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약에 따라서 또는 제제에 따라서 오히려 먹는 면역 조절제나 먹는 항염증약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약을 남겨두고 면역 조절제나 항염증약을 이제 점점 줄이거나 끊는 방법으로 해서 뭐 주사 단독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소분자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면역 조절제하고 병용요법이 조금 우려가 많아서 소분자 물질을 경구로 쓰는 경우에는 면역 조절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단을 하고 항염증약만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과 있고 부작용 없는 좋은 약은 가급적 유지를 하고 그 밖의 약들을 한번 줄이거나 이제 끊어볼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또 제라늄님 질문 한번 볼게요. 생물학적 제제 주사요법 그리고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으셨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스테로이드가 좀 줄어들면 다시 좀 증상이 음. 있으신가 봐요. 그래요. 그런 분들 많이 음. 있죠. 굉장히 지금 질병 상태가 음. 좀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저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다시 증량을 해야 됩니다. 아. 예, 다시 증량을 해보고 그 생물학 제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좀 더 효과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 제제도 용법에 따라서는 좀 서서히 증상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생물학 제제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스테로이드는 뭐 그 전에 너무 많이 줄였으면 음. 통증이 아직 컨트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조금 몸에 부담이 갈진 모르겠지만 스테로이드를 조금 더 용량을 늘려서 기간을 생물학 제제가 효과 나타날 때까지 조금 더 끌고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생물학 제제 자체가 더 유도요법이라고 그래서 한 6주, 8주 내에 효과를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효과가 없다고 판정되는 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음.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처음에 유도요법을 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빨리 결정을 해서 약을 변경하든지 또 다른 치료 방법,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심한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아, 좀 이거 오래 먹어도 되는지, 뭐 내성은 생기지 않는지, 뭐.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는 아시다시피 일종의,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독약이라고, 독약. 아. 필요한 독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테로이드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드셔도 몸에 막 힘이 생겨요. 네네. 막 기력이 나고 그러는데, 부작용은 크게 3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급성 부작용이라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저희가 이제 고용량을 딱 들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막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음. 또는 밤에 잠이 안 온다든지, 또는 기분 상태가 좀 바뀐다든지, 이런 급성 부작용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또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만성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3개월 내로 쓰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더 써야 되는 경우, 노출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간 노출되면은 진짜 그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얼굴이 동그래지고 네네. 피부에 멍이 잘 들고 배에 막 그 출산한 것처럼 이렇게 줄이 생기고 백내장이 오고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제 인슐린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요 대퇴골두에 무혈성 괴사가 올 수도 있고, 하여튼 전신에 효과를 이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끊었을 때 좀 많이 노출되다가 끊었으면은 그 부신피질 호르몬이 갑자기 부족해져 가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오히려 소량씩 다시 투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크게 3카테고리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치료의 목표는 최소한 3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줄여서 끊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생물학 제제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다른 면역 억제제라든지 면역 조절제라든지 이런 약제들을 적극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량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얼마나 보통 고용량이니까 많이 이제 드세요? 저희가 몸무게당 한 0.8에서 1mg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50kg인 분이 있다. 그럼 한 40mg 네. 정도, 40mg, 저희가 이제 약 한 알이 한 5mg이거든요. 5mm 정도니까. 5ml를 한 8알, 또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신 분은 한 10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5mm씩 줄여나가는 거죠. 8알로 5mm씩 줄인다는 게 8주 코스가 되는 거고요. 대략 한 8에서 12주 사이에 약을 이제 줄여서 중단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게 알약의 개수가 많다 보면 환자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단기로 좀 사용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크론병 치료로 장루 만들었다가 복원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유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하는지 아니면 또 수술을 해야 하는지.
네, 이제 크론병은 특히 수술을 좀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금 이 환자분께서는 치루 때문에 장루까지 만들 정도면 치루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루로 장루를 만든다는 얘기는 대변이 이제 항문으로 나가는 거를 일단 장루로 좀 빼줘가지고 치루로는 대변이 안 가게끔, 그러면서 조금 빨리 나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개념일 텐데, 그런 걸 만들었다 복원을 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루만 잠깐 만들었다 복원한 게 맞다면 장을 이렇게 막 대규모로 잘라내거나 배를 크게 열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유착이 있다 해도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금식하라고 했으면 이제 보통은 금식을 잠시 하시고 엑스레이도 계속 찍어보고 필요하면 약을 좀 쓰면서 이제 유착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도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수술을 해야죠. 다시 전신 마취하고 들어가서 유착이 너무 심하게 된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CT 같은 거 찍어보면 그쪽을 박리를 해주고 이제 해결하고 나오면은 좀 그런 어떤 특정 부위의 유착은 좀 수술로 호전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현숙님께서도 네. 입원하실 때마다 좀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PICC 이게 뭐예요? PICC는 이제 뭐라 그러죠? 굵은 혈관을 잡는다고 하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심정맥으로 해서 여기 목이나 사타구니 쪽으로 해서 굵은 혈관을 잡았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저게 이제 말초 혈관으로 집어넣는 이 중심 정맥 혈관이죠. 그래서 팔뚝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액을 맞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이 없어서 PICC를 했는데도 그마저도 혈관이 얇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처럼 기술 좋으신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혈관을 또 풍선으로 좀 넓혀가지고 겨우 성공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으로는 보통 안 하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막 통증이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혈관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혈관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시면 해결을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PICC가 됐든 중심정맥 혈관이 됐든 간에 오랜 기간 갖고 있다 보면 그것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또 감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악순환은 크론병 치료가 잘 안 돼서 수술을 여러 번 했고 그러면서 장이 짧아졌는데 그럼 이제 입으로 먹을 수 없는 단장주군이 왔고 그런 분들은 혈관으로 항상 영양을 보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PICC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감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좀 전문 진료를 계속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앞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세. 네. 아주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이제 크론 진단 후 아자비오 펜타사 램시마 6주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1년 평가 검사 시 내시경적 관해를 기대했는데 아직 회맹부에 염증이 있습니다. 치료 시기, 운동 모두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치료 반응이 느려서 좀 답답합니다. 요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아자비오 펜타자 램시마 6주 간격이라고 하셨는데 회맹부 염증. 근데 이것도 이제 회맹부에 염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램시마 같은 경우에 요즘은 주사의 혈중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램시마를 계속 맞고 있는데 내 몸속에 피 검사했더니 램시마 혈중 농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성 항체도 피 검사로 볼 수 있거든요. 내성 항체가 있다. 근데 혈중의 농도가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램시마가 지금 안 듣는 겁니다. 내성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염증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서 램시마 주사의 용량을 증량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주사로 변경을 해야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1년 평가를 했고 1년 동안 약을 잘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 염증이 있다가 한 50%까지 좋아졌으면 그건 지금 치료가 듣는 거니까 조금 더 써볼 수도 있어요. 그럴 여지가 있죠.
근데 100% 염증이 전혀 호전이 없다. 그러면 뭔가 치료가 지금 잘 듣지 않고 역부족인 경우가 있고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효가 떨어졌거나 농도가 떨어졌거나 내성이 생겼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평가를 해서 이제 약을 바꾸고 관액에 도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도 있죠. 근데 아. 저희가 이제 저희 아산병원 염증성 장질환 센터에 있는 소아과 교수님들도 두 분 계시고요. 아, 네네. 그분들이 18세 이전에 진단된 환자들을 주로 많이 케어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 청소년기에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다 생길 수 있고 그 환자들의 어떤 발병률 같은 경우도 유병률이나 발병률도 아까 말씀드린 성인들처럼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또 문제고 이제 소아 청소년의 문제가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잘 먹고 흡수가 잘 돼 잘 크는데 네네. 이게 장에 염증이 있으면 애가 잘 안 크니까 그런 성장 지연의 문제가 또 성인과 달리 있을 수 있어서 소아과 선생님들 진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또 소아과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좀 특징은 이 5살 미만 굉장히 어린 나이 그 나이에 또 좀 특징적인 질환군이 있어요. 보통의 소아 청소년들이 걸리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약간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질환,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서 그 환자들은 조금 더 병이 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골수이식 같은 거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그 전문 의료진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어린 나이에 발병할 경우에는 또 예후가 안 좋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네.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이런 질문도 주신 분이 계시네요. 이제 어린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성인이 되면은 또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건지 이건 병원마다 좀 다른 건지. 네네네. 병원마다 달라요. 병원마다 다르고 이게 의사 선생님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고 이 이행 클리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이행 클리닉이 있어서 소아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환자들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이행되는 날짜에 소아과 교수님이 환자를 데리고 이행 클리닉 방에 와서 저희 성인 파트 소화기내과 의사와 이제 대면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왔고 얘는 이제 나이가 됐으니 성인에서 이제 치료하자라고 해서 가는 건데 이제 그런 세팅이 좀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성인 파트 선생님들이 소아 나이부터 진단해서 쭉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소아과 선생님들이 소아 때 진단된 아이들을 뭐 예를 들어서 한 20-30살 될 때까지도 그냥 소아과에서 계속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또 상황에 맞게 잘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이 좀 더 있기는 한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 요거는 정말 꼭 당부하고 싶다. 요거 혹시 한 가지 정도 있으실지. 네. 일단 저는 그래요. 이게 좀 뭐랄까 너무 걱정하진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인터넷을 보면 극단적인 경우를 고생하신 분들 글들이 조회수도 높고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진단되시면 그런 거 보고 막 엄청 이제 상처받고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 없진 않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요즘은 점점 더 많이 과거보다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이 임상 경험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뛰어날 정도로 많이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 걸리신 분들을 잘 케어해 나갈 수 있거든요. 국가 시스템, 의료 시스템도 좋고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을 마시고 의료진과 잘 소통하시면서 저희 병원의 그 환우 프로그램의 제목은 항상 매년 염증성 장질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막 낙인으로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 잘 관리하시면서 얼마든지 본인의 커리어를 영위하시고 뭐 원하시면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런 가족을 행복하게 꾸리실 수 있고 그렇게 사실 수 있으니까 걱정 없이
좀 의료진의 어떤 가이드대로 잘 치료하시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염증성 장 질환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배워봤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2시간은 금방 가죠, 교수님? 아, 좀 길긴 하네요. 아, 그런가요? 저는 금방 갔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질환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